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양립,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아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참 가장 나쁜 최악의 저출생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현재 출산율로 보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건지 정말로 출생률 바닥을 찍은 건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합계 출산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닥을 찍은 것도 같고 반등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이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의 출생률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0.6은 안 될 것 같다. 0.7은 지킨다. 지금 갑자기 우리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고 있나요? 현황부터 보고 그 이유들 하나씩 체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기자들이 가장 이제 기사 쓰기 쉬운 기사가 뭐냐?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그다음에 출산율 여기다 네. 이제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꼽는데 네. 9년 만에 어쨌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생아 수가 이제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올해는 한 0.68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 예상했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이상으로 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사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년 올해보다 더 어렵고요. 2026년은 또 더 어렵고. 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은 1.9%, 2026년 1.8%로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게 2%거든요. 네. 근데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2%를 밑돈 건 기억에 없습니다. 전후 네. 6.25 전쟁 이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70년 만에 최악인데 네. 이렇게 이 저성장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의 가장 큰 한 부분이 바로 일할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세계수 유럽시 빠른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노동 이게 모두 감소로 이어져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지난 3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6만 1,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증가율이 8%예요. 네. 이 합계 출산율도 0.76명입니다.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0.05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 2015년 이후 이제 9년 만에 나타난 반등인데요. 합계 출산이라는 게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분기 기준 2분기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하다 보니 예. 올해 이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는 당초 이 통계청이 추산했던 장래 인구 추계에서 0.68명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지만 올해 출산율은 지금 한 0.7
4명 정도로 네.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워낙 낮았어요. 0.65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감안하면 반등이 좀 이뤄질 텐데 다만 이게 기조적일까 아니면 일시적일까? 네. 기저 현상이나 혼인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은 계속 남아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몇 년이 아마 이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아마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어떤 지원 정책이 집결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게요. 앞서 그 표 한번 볼까요? 이게 7, 8, 9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를 보면 전년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1월에는 마이너스 7.7. 3월에 정말 우리가 막 저출생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6월에 다시 또 떨어지고 그 이후에 7월, 8월, 9월에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우리 출생아 수의 증감률 추이인데 그래도요, 소장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이게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 건수. 그러니까 혼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7, 8, 9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또 이 신혼부부의 아이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인 건수도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네. 이제 기자 후배가 결혼을 해서 네. 한 번쯤 전화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단숨에 저희는 딩크족이에요. 아이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들어와서 충격적이었거든요. 단숨에요. 단숨에.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력이 있는 굉장히 중산층조차도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출생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혼인 건수가 어쨌든 늘었다는 거, 혼인 건수는 선행 지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혼 자체가 좀 줄었었죠. 맞아요. 근데 그 네. 이유는 이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는 지난해 초까지 혼인이 급증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9월까지 혼인 건수를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12.8%가 늘었습니다. 네. 16만 1,700여 건을 기록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만을 좀 요약해 보면 1분기 전보다 1년 전보다 24% 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로 네. 올해 한 20만 건 정도 혼인 건수가 넘길 것으로 보여서 예. 전반적으로 출산율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혼인 건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합계 출산율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2024년 이제 사회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이 조금이긴 하지만 2022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 역시 출생아 수 증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3분기 어쨌든 2분기 바닥을 찍고 정말 출산율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효과 또 혼인 정책이 혼인 건수가 이제 2자릿수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좀 출산이 좀 증가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한 1.51명 그렇죠. 정도 되니까 아직은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도 어딥니까? 우리가 바닥을 찍은 자체가. 그래서 0.6을 보지 않았다는 네. 게 그러다 보니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이제 인구학자들이 한국이 인구 절벽의 가장 어떤 표본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7, 8, 9월 올 3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또 혼인을 많이 했는지 저희가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좀 이들을 이렇게 하게 됐을까? 배경 또 정부의 지원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 정도라면 향후
뭐 혼인 또 출생률의 전망까지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출생률 반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서 예. 결혼이 그동안 적체됐던 결혼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 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획기적으로 예.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제시한다. 그게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 됐어요. 기업 문화가 바뀌는 거. 맞습니다. 예. 과연 이게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공론화됐고요. 네. 여기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입니다. 네. 인천시가 단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지역의 출생아 수가 11,300여 명이 넘어서 1년 전에 비해서 8.3%가 늘었습니다.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고요. 네. 두 번째가 서울인데 서울이 3.5니까 네. 서울의 두세 배, 2.5배 이상 예. 더 인천이 높았는데 혼인 건수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12.4%가 늘었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렇게 인천시로 계속해서 출생아가 늘어나고 있느냐? 일단 인구 유입도 있고요. 네. 여기다가 지금 인천시에서는 현재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딤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하루에 임대료가 1,000원, 1,000원에 이 1,000원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이 인천시가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그럼요.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유연근무제와 같은 어떤 네. 노동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자체 가운데서는 인천시가 단연 돋보이는 출생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지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출산율 바닥론이 좀 힘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2023년 이 혼인 증가 건수는 시차를 두고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이제 2024년, 2025년 출생률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이제 지자체의 지원 정책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안정적인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네. 일자리 안전성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이제 육아와 이 교육 지원과 학춘과 같은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되고 특히나 이제 청년층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역대 처음으로 내놓은 이 정책 한번 볼까요? 이른둥이 특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저출생 정책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건데요. 바로 이른둥이 특화 정책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른둥이 특화 정책을 좀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처음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른둥이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신 주기가 좀 짧아지고, 네. 그러니까 결혼 연령과 그리고 출산 연령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2.5kg 미만 저체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칠삭동이, 팔삭동이 맞습니다. 그런 거죠. 자, 기존에 이제 1,000만 원 한도였던 이른둥이 이제 의료비 지원 한도를 한 2배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또 출생 이제 체중에 따라서 고위험균일수록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상폭을 더 늘리기로 했고요. 또 이른둥이면서 선천성 이상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 입원, 수술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많은데요. 네. 이런 이제 중증도에 맞춰서 함께 모자가 이제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죠. 중증 모자 의료센터 2곳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센터에서 권역센터, 중앙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이 치료 인프라를 체계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이제 응급이거나 고위험분만 산모를 위한 24시간 진료 의성 체계도 이제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한다라는 계획도 나와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은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고위험 산모라든가 신생아 치료와 관련된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론 등이 특화 이제 출생 대책은 역대 최저인 만큼 네. 시행되고 난 다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저출생 대책은 계속해 왔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구활력펀드 출자 사업, 인구활력펀드요. 이건 또 어떤 내용, 어디에 또 지원한다는 펀드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방의 경우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의 기업 유치를 할 경우에 인구 활력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07개 전국 시군구에다가 벤처기업이나 스타기업, 이주 예정 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로 인구 활력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주 예정 기업은 투자한 이후에 2년 이내 본점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점, 연구소 이제 공장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펀드 조성 예상 금액이 한 목표액이 한 200억 원이었는데 이미 217억 원 이제 초과 상태로 민간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내 결성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이제 벤처 투자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우선 기대하는 효과를 보게 되면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네. 다행히 지역 활성화를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런 모험 펀드 공급을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구 활력 펀드가 벤처 투자와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좀 되살리면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적 어떤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시를 좀 키우면 거기에 젊은 부부들도 오고 애를 낳고 이렇게까지도 좀 굉장히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출생, 또 노령화까지, 고령화까지 합쳐서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아주 진짜 메고 가야 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상당히 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인구 전략 기획부라는 건 어쨌든 전반적인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총괄 조정하면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 이제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의하면서 그리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기존의 이 교육부 장관 대신에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정부 정책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예.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좀 보게 되면 현재 이제 여러 부처로 이제 분산된 인구 정책을 하나의 부처가 총괄하면서 정책 간 충돌을 좀 줄이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생률 이 반등기를 유지하면서 청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회 안정망과 복지 시스템, 경제 구조를 미리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 지역 균형 발전 등에서 이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이제 출산 반등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정기적 이때 변화를 이끌어갈 어떤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데 문제는 부처가 신설된다는 건 네.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같은 의견, 이 협력이 관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저출생 또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저출생은 고령화, 노령화와 짝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생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고령화는 결국 노인 빈곤율로 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노인 일자리 문제. 여기서 왜 노인 일자리 하겠지만은 이 저출생, 노령화, 사회 늙어가는 거 이거 결국 노인 빈곤율 문제로 가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함께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내년 뭐 1% 성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2025년 공공 노인 일자리 신청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 공공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 8천 개가 늘어납니다. 109만 8천 개로 역대 최고인데요. 여기 한 2조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주요 일자리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우선 노인 공익 활동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인데 올해보다 3만 8천여 개가 늘어나서 69만 2천여 개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아마 이제 노인 공익 활동 사업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제한적인 요건이 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인데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활동입니다. 올해보다 한 2만 개 가량 일자리가 늘어나서 17만 천여 개고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과 연계한 일자리도 올해보다 1만 개 이상 늘어난 23만 5천 개 할당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공익 이 활동 사업을 제외하고 두 개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번 또 이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과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이제 이 수행 기관에서 가능하고 이게 더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 그리고 복지로라는 사이트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간이 12월 2일부터 네. 12월 27일까지입니다. 선발 결과는 접수한 기관에서 12월 중순에서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개별 이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아마 이제 정보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 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544에 3388번이고요. 또 요즘 복지로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저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이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들 또 확인하시고 상담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소장님, 많은 인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게는 8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8년이 골든타임이고 여기를 놓치면 아마 인구 감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가 힘든다. 왜 8년인지도 좀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가임 여성 인구 등등. 맞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재원까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황금기 골든타임 저출생 문제 회복을 위한 이제 골든타임을 이제 8년 네. 2032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바로 가임기 여성 기준입니다. 가임기 여성 1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극복이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즉 이제 8년 정도 남았다. 8년 이후에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출생아 회복이 요원하다. 구조적으로 그 나이 때도 또 줄었으니까.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재정 투입의 효율을 좀 높이면서 청년 세대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국계의 이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게 되면 기업, 가계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정부는 출산부터 양육, 교육, 주거, 일과 이제 이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고요. 기업의 목도 중요합니다. 결국 인력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연근무자라든가 육아휴직제라든가 이런 근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출산, 육아, 이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도 기업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야 되고요. 가정 역시 좀 예전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도 굉장히 시급한데요. 앞서 제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이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주는 즐거움이 돈이나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성공과는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아마 이제 가게도 한 몫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우리 가임 여성이 150만 명인데 8년이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8년 우리 대한민국의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